네, 자, 2021년 12월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 이론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백데이터는 제가 이제 요 이론 강의 같이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수험번호 21211111 여러분 이름 설치해 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3369 그러면 스마트 패션 주식회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기업이 재무상태, 즉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경영성과에, 다시 말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고요. 기업이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현금 흐름표죠. 예, 맞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하나가 또 있죠. 주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석은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요게 틀린 거죠. 주석이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전제품 살 때 설명서에 있죠.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요걸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이 들어왔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또는 담보 대출 받았을 때 그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주석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이 원가 흐름이 가정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뭐예요? Last in, first out의 줄임말 리포 그러는데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미 답은 여기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출고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최근 매입분이 매출원가로 기록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들어온 거를 뭐예요? 먼저 판매한 걸로 해버리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온 게.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처음에 들어온 거는 계속 남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거는. 자, 수익 비용이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 최근에 시세가 반영이 된 거죠.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를 적용하니까. 반면 기말 재고 자산이 오래전이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재고 자산은 항상 자,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맨 처음 들어온 거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인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했으면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자산 증가가 되죠. 자산이 증가되고 수익적 지출로 했다. 이거는 뭐예요?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비용 발생이 되죠. 근데 뭐예요?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자산은 적게 과소 표시가 되고 안 적어버렸으니까. 비용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적어버렸어요. 그럼 비용은 과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A는 과소, B는 과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되죠. 왜? 비용을 부풀려 버리니까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은 줄어들죠. 그 다음 자본 마찬가지.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도 이익여금이 줄어드니까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과소가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 앞에서 2급에서도 배웠지만 이론 설명도 드렸고 자,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영업권 일종의 권리금 그럽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은 권리금 있죠. 식당 같은 데 보면. 자, 근데 유리한 경영 조건, 유리한 매출액, 유리한 위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영업권은 돈 주고 산 것만 인정이 되고 기업 스스로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올리자. 요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고 스스로
만든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저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뭐 형태가 없다는 것도 있고 상각을 할 때 잔존가액은 제로로 봅니다. 잔존가액은 없는 걸로. 왜냐하면 10년이다 특허권. 10년 지나면 그 특허권은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뭐 특별하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을 사용하고 직접법만 사용합니다. 단서 조건이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 무형자산 상각 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인 것으로 한다. 맞죠? 없는 것으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 무형.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아닙니다. 사용 가능할 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상각은. 그래서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요거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제가 참고로 갖다 놓은 겁니다. 아래의 보기에서 주식 배당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들로 짝지어진 것. 자, 요즘 들어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식으로 배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주식으로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야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 차변, 대변, 주식이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돈을 받는데 근데 배당 주식으로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돈은 안 늘어나요. 그럼 어디 거를 쓰느냐? 이익잉여금, 회사 이익금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그럼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무상으로 준 겁니다. 돈을 안 받고.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라 적었겠죠. 자,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그리고 주식 숫자도 늘어나겠죠. 그만큼. 자, 그래서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증가. 다른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자본금이 증가한다. 요거 맞고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죠. 자본잉여금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가나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갖다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이 자료에서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이 금액 합계. 자, 계정과 공개 저기등록 메뉴 딱 켜놓고 확인하세요.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 아닙니다. 매입채무, 외상비입금, 지급원, 유동부채고요. 임차보증금은 요거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차는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그러죠. 빌려준 사람은 그렇죠. 임대인. 보증금, 전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무실.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 임대 준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금 언젠간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이거는 비유동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자, 얘는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 사채 있죠. 비유동부채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이상 장기 그 부채, 장기 차입금 같은 거를 1년 이내로 들어오면 유동부채로 전환하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65만 원. 어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중 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옳은 것. 자, 상품권을 발행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이다. 이마트에서.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매출로 안 봅니다.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교환해 갈 때입니다. 판매한 시점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시용 판매. 홈쇼핑에서 보면 안마의자 같은 거 뭐 일주일 써보시고, 안마의자는 안 하나? 뭐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세요 라고 할 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죠. 그러면 시용 일단 써보시고 그러면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힐 때입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 되고요. 공연 입장료 상품권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영화 티켓 했을 때 매출로 안 잡고요. 그 티켓을 가지고 영화 보러 왔을 때 티켓 딱 하고 영화를 봤을 때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 아니죠.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요러요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진척도에 따라서 좀 규모가 큰 거는 뭐 몇 억짜리도 있으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잔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제가 공식을 갖다 놨어요. 미리. 자, 다음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자,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 170만 원. 그다음 매출 한임에 애누리가 없죠. 그럼 없으니까 자, 순매출액 170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40만 원. 40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자, 매입액에다가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있으면 빼고 그다음에 여기 매출은 여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판매비 관리비로 처리하고 자 상품 매입 운반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비는 여기다 더해줘야죠. 그러면 자 순매입액은 125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 아니죠. 네. 125만 원 마이너스 자 기말 상품 재고액 3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자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135만 원이 나옵니다. 135만 원. 자, 여기 와서 135만 원 하면 매출 총액이 나오죠? 예, 35만 원.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거는 1급 치고는 좀 쉽게 좀 출제가 됐어요. 자, 35만 원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원가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조 간접비로 집계되는 항목이 아닌 것. 공장 감가상각비. 자, 이 공장에서 제품을 여러 개 만든다. 그러면 각각의 제품에 나중에 계산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제조 간접비죠. 자, 공장 전체 건물 감가상각비. 자, 요거 분배해줘야 되겠죠. 임차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공장 전력비. 요것들은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운반비. 이거 원재료 자산이죠. 운반비 더해줘야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사용한 만큼 재료 소비액이 나오니까 직접 재료비로 전환이 됩니다. 자, 간접 재료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인 경우에 제조간접비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문제가 요즘 들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정도는 외워두라 그랬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제품별 배부 기준이 자 실제 발생액 또는 실제 발생 기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를 적용한다는 거. 예정배부인데 예정배부를 곱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예정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하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자 아이스크림 막 7월 달에 엄청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전기세 고지서가 안 나와. 왜? 그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우리 아이스크림 작업 뭐 시간 있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면 시간당 얼마 정도 나오더라. 이건 예정으로 배부하고 대신에 작업 시간은 실제 작업 시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나중에 실제 전기세 고지서 나와서 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더해주거나 빼주고 나중에 조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60만 원이고 10월 중 실제 직접 노동시간 1000시간 10월 중 예정 직접 노동시간 1200시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동시간 1000시간 자, 요 기준이 실제 노동시간 1000시간이 되는 거죠. 곱하기 예정 배부율은 550원입니다. 55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예, 55만 원 나오죠. 자, 예정 배부액은 55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 배부액은 나중에 보니까 실제 나온 건 얼마 있어요? 60만 원. 어느 게 많아요? 자, 실제는 60만 원입니다. 예정은 55만 원. 실제가 많아요. 그럼 예정은 적게 했다는 거죠. 얼마? 5만 원 적게 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5만 원 과소배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됐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요거 앞에 이론 교재 261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 요 거기에 표가 있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뭐가 다르냐? 제품 하나하나. 요즘 우리나라 조선업 LNG선 잘 만들죠. 항공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 그다음 빌딩 이런 거 짓는 거. 자, 제품 하나하나마다 장부를 만드는 거, 제조원가.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식품 가공, 과자라든가 정유, 종이 만드는 재지, 요즘 뭐 박스 품귀현상이 심하죠. 밀가루, 시멘트, 자동차도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이거는 제품별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나머지 전부 다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다 가공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한꺼번에 구하는 겁니다. 얘는 각 제품에 들어간 직접비, 공통으로 들어간 제조간접비, 요 계산이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 우리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배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하는 거 있죠? 기말 제공, 평균법, 기말 제공품 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 미완성되고 완성된 걸 환산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이 뭐 껌, 사탕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원가를 계산해요? 그냥 몇십만 개 되니까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차이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 선박이 세 척일 경우 각각 별도로 원가 장부 따로따로 만든다. 맞죠? 종합 원가 계산, 자동차 100대일 경우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완성된 거에 미완성된 걸 완성된 걸로 환산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여러 가지 개별 제품이 주문 생산일 경우 적합하고요. 단일 제품이 연속 대량 생산, 과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이거 아까 어디서 봤던 거예요?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직접비와 제조간접비 분류해서 계산하는 게 이거 맞바꿔 놨습니다. 지금 보기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공손품, 사회에서 쓰는 말은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불량품은 나와요. 나오는데 정상적인 불량품이냐, 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불량품이 나왔다, 그러면 담당자 문책하고 들어가겠죠. 자,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상 공소는 또는 비정상 공소는 어떻게 그럼 장부에 처리할 거냐. 정상 공소는 이거 항상 있는 거야.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공소는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영업 비용? 이거 잘못된 거죠. 영업 비용 하면 제품 제조 원가 들어가는 것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나왔고요. 정상 공소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맞고요.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 발생한다. 작업자 부주의라든가 설비 뭐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부가시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것 찾아라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참고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삼성물산 이런 데들 자기네가 물건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데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수출하려면 서류 작성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수출 대행업자한테 가서 우리 서류 다 만들어주고 수수료 줄 테니까 수출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수출자는 이게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물건 공급하는 업체에 가서 요 수출할 거니까 자, 해외에서 구매 공급 그 받은 거 확인서를 제출하고 물건을 받아오면서 요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세까지도 내야 돼요. 근데 수출하는 거는 어떻게 해? 부가세? 제로죠? 영세율이니까 0%죠. 요걸 제출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우리 요거 물건 사왔는데 부가세 안 하고 영세입니다. 이거 수출할 거니까 해서 수출하는 거죠. 자, 요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 직수출하는 재화, 있는 거 찾으라고 했죠. 있는 거.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가 직접 수출 다 해요. 그러면 뭐 세금계산서 아예 이건 발급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우리나라 뭐 손흥민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이제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술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누가 써요, 이걸? 해외인데. 국내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환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항공기 외국 운항하는 거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닙니다. 근데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하는 거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갈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단 형식만 세금계산서지 0%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됩니다. 간접 수출인 경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계산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근데 복잡하게는 안 나왔어요. 14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무릉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납부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출액의 10%죠. 마이너스 매입세액, 매입액의 10%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 찾으면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제품 매출액 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70만 원 나오죠. 자, 신용카드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275만 원 공급 대가라 그랬습니다. 공급 가액과 대가는 다르죠.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안 들어간 거, 대가는 부가세가 더해진 거, 두 개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나누기 1.1 하면 250만 원 나오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거 250만 원에 더하기 25만 원 이렇게 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은 얼마? 25만 원이죠. 그 다음 밑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거래처 선물 구입비. 자, 이것도 매입입니다. 근데 뭐예요? 거래처 선물은 이건 접대비잖아요. 접대비는 부가세 별도인데 30만 원에 3만 원인데 3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매입세액이 됩니다. 마이너스 25만 원. 그럼 얼마예요? 예, 45만 원 되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고 공급 대가가 뭔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2020년도 사업장별 제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자,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요. 요게 전자세금계산서 처음 도입할 때는 영세업체는 빼줬고 그러다가 3억 이상부터는 2017년 8월부터는 무조건 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2기부터 2001기까지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려면 전년도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2021년도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맞고요.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을 타켓으로 해서 출제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러분 한번 미용실 머리 커팅하고 파마하고 계산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줍니다.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소매업이 문제예요. 소매업은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요구할 때. 뭐 요구 안 하면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의무 발급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돼서 지금 복수 정답이 간만에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닙니다.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에서 2021년도 9월인가부터 8천만 원 늘었잖아요. 근데 자 1원에서부터 4,800만 원까지는 발급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이거는 무조건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요즘은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자.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 같은 거 자 발급을 받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뭐 한국어를 모르니까 발급이 안 되죠. 어떻게? 누구한테?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원래 3번을 목표로 했는데 2번 요것 때문에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생큐죠. 뭐.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유튜브에서 요 공부하시는 분들 질문 답변은 유튜브에 올린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네이버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등업 없습니다. 그냥 객관식 몇 개만 하고 회원가입하면 모든 글 다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조회하면 이 검색창 이용하면요. 여기에 검색창 이용하면 질문 답변이 지금 거의 30만 개 이상이 돼요. 데이터 구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 되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합격률은 안 나왔지만 이번 특별회차는 항상 보면 정규시험보다 특별회차가 조금 어렵고 그랬는데 이론은 아직까지는 99회나 특별회차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